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를 떠올리면 대부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패 하나로 탐관오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전설의 이름 박문수.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조선 왕조실록 500년 역사 속에 박문수가 암행어사였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통쾌한 출두 장면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록조차 담지 못한 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300년 동안 감춰졌던 박문수의 진짜 정체, 그리고 왕의 목에 칼을 겨눴던 미치광이 충신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암행어사라는 직책은 조선시대 내내 존재했습니다. 왕명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가 탐관오리를 적발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비밀 감찰관이었죠. 그들은 원칙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행동했고 결정적인 순간 마패를 꺼내들며 출두를 외쳤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제도였고 실록에도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박문수가 정작 그 명단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암행어사는 일회성 비밀특명이었지만 박문수가 맡은 어사는 왕의 이름을 등에 업은 상설 감찰 권력이었습니다. 암행은 잠깐 스쳐가지만 어사는 구조를 뒤흔드는 자리였죠. 실제로 어사가 파견된 지역은 단기 단속이 아니라 행정구조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문수는 1691년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양반이긴 했지만 권력의 중심과는 거리가 멀었죠.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는 26살의 과거에 급제했고 이후 줄곧 지방 수령과 중앙관직을 오가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가 맡았던 직책 중에는 어사라는 이름이 붙은 자리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아니라 그냥 어사였죠.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지만 박문수가 맡았던 어사는 공개된 직책이었습니다. 그는 관복을 입고 이름을 밝히고 당당하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관료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부정부패를 고발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숨어서 적발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했죠. 암행어사는 신분이 탄로나기 전까지는 안전했지만 박문수는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그가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어떤 이들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망쳤습니다. 박문수라는 이름 자체가 공포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지방 수령들 사이에서는 박문수가 파견된다는 소문만 돌아도 미리 수탈한 곡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장부를 고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마패를 휘두르는 판타지 영웅보다 노쇠자인 유척을 들이대며 치밀하게 수치를 계산했던 박문수가 탐관오리들에게는 훨씬 더 숨막히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어느 국무회의 날 정적이 흐르는 편전 바닥에 무언가가 닿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박문수가 영조의 눈앞에 내민 것은 썩어 문드러진 전복 껍데기였습니다. 조선은 격식의 나라였습니다. 임금 앞에서 소매에 손을 넣는 것조차 불경으로 간주되던 시절이었죠. 신하들은 화려한 문장으로 치장한 상소문을 올렸고 그마저도 직접 올리지 않고 승정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런 엄격한 예법이 지배하던 공간에서 박문수는 썩은 생선을 꺼내 놓았습니다. 전복은 조선시대 최고급 진상품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보물이라 불렸죠. 임금의 식탁에 올라가는 귀한 음식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전복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지방 수탈이 중앙으로 올라오는 가장 상징적인 고리였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전복을 진상하기 위해 백성들을 바다에 내몰았고 물질하다 목숨을 잃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요. 박문수가 가져온 그 전복은 바로 착취의 증거였습니다. 화려한 말 대신 날것의 진실로 왕을 협박한 셈이죠.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전하,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무언의 메시지였죠. 정적들이 죽여야 한다고 날뛰는 순간 박문수는 오히려 임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록과 의례서에 따르면 신하가 임금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행위는 무례를 넘어
불충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임금을 쳐다볼 때도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려깔았죠. 박문수는 그 금기를 깼습니다. 영조는 그 자리에서 박문수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그를 감쌌죠.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군신 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뢰였습니다. 박문수의 압도적 존재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는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 끝까지 감싸준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영조가 박문수에게 말했습니다. 학문이 좀 딸리시네.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조정 신하들 앞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사회에서 학문 없다는 소리는 최고의 모욕이었죠. 성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이 한마디는 박문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진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문수는 조선 역대급 사이다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의 말은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형식만 남은 학문보다 현장에서 백성 한 명을 살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죠. 이 말은 조정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사서 삼경을 외우고 주자의 주석을 달달 외웠지만 정작 백성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리학적 명분론이 현실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었죠. 당시 조정은 명분 없는 개혁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겼고 박문수의 말은 그 금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박문수의 발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이었죠. 학문이 곧 권력이던 시대에 학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외친 겁니다. 이건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 앞에서 학문 무용론을 외친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론보다 사용자 경험을 중시했던 인물, 조선판 실용혁신가에 가까웠습니다. 뼈를 때리는 그의 말에 조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죠. 박문수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론에 미친 조선에서 현장이라는 무기로 기득권의 논리를 박살냈습니다. 최초의 실용주의 반란자였던 셈이죠. 문제는 이런 인물이 어떻게 살아났느냐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왕에게 직언한 신하들은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귀양을 가거나 사약을 받았죠. 박문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영조가 죽을 때까지 조정에 남아 있었고 여러 차례 파직당했지만 번번이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조가 아직 연인군이라 불리던 세제 시절 박문수는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세자시 강원의 관리로 세제의 교육을 담당했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엄격한 스승과 제자라기보다 함께 고민하는 동지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연인군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형인 경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연인군은 늘 의심받았습니다. 역모를 꾀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도 여러 번 있었죠. 이런 불안한 시기를 함께한 사람이 박문수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세제를 진심으로 대했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죠. 조선시대 왕실의 권력투쟁은 잔혹했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문수는 연인군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조언자이자 정서적 지지자였던 셈이죠. 3살 차이의 두 사람은 운명을 걸겠다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절대 서로를 배신하지 말자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연인군은 믿을 사람이 필요했고 박문수는 자신의 미래를 걸 만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의 즉위였죠. 다만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영조의 정통성은 계속 도전받았습니다. 영조가 형 경종에게 간장, 게장과 감을 올린 뒤 경종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민심과 정치판을 뒤덮은 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살인자라는 비난에 시달렸죠. 모두가 영조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 박문수만이 그 독살설의 비를 함께 맞아준 유일한 우산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영조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박문수를 중용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셈이죠.
박문수에게 영조는 임금이기 전에 자신이 키워낸 작품이었습니다. 세제 시절 함께 고민하고 함께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었죠. 영조에게 박문수는 신하이기 전에 불편하지만 반드시 곁에 둬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봤지만 박문수만은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영조는 승정원 일기에 박문수를 두고 기특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무례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한 셈이죠. 이 특별한 관계가 박문수를 조선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1728년 조선을 뿌리째 뒤흔든 반란이 터졌습니다. 이인자의 난이었죠. 영조 즉위 4년 만에 일어난 이 반란은 단순한 지방 소요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을 장악하고 왕을 끌어내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영조와 맺은 그 끈끈한 사제의 의리는 곧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반란군은 청주성을 점령하며 반란의 불길은 충청도와 경상도 일대로 번져갔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고 영조의 왕위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세력의 핵심이 박문수와 같은 당파인 소론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당파는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처럼 얽힌 운명 공동체였죠.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함께 과거를 준비하고 서로의 혼사를 주선했습니다. 당파를 배신한다는 건 가족을 배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문수에게 반란군 수괴들은 낯선 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술잔을 나누던 친구들이었고 함께 시를 짓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당파 간 갈등은 수없이 많았지만 같은 당파 사람들끼리 칼을 겨누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친구들을 택하면 영조를 버리는 것이고 영조를 택하면 평생 함께한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었죠. 많은 소론 관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칼을 들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이죠. 반란군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영조를 위해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며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죠. 박문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붓을 던지고 말에 올랐습니다. 문신이 전쟁터로 향한 겁니다. 조선에서 문신과 무신은 엄격히 구분됐습니다. 문신이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박문수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려한 전술이나 용맹한 무공을 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같은 곳에서 자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전선을 지켰습니다. 야사에는 그가 밤낮으로 진지를 돌며 병사들을 격려했다고 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퍼뜨린 괴서, 왕의 정성을 부정하는 유언비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반란군은 영조가 형을 죽였다는 흉흉한 글을 전국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가짜 뉴스가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이 심리전을 차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왕의 진심을 직접 입으로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칼로 베는 것보다 무서운 입소문을 잠재운 전략가였던 셈이죠. 이건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온 조선에 보여준 겁니다.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박문수의 옛 친구들이 하나둘 처형됐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소론 전체를 역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기특하다. 박문수를 두고 한 말이었죠. 영조는 박문수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 우정보다 왕과의 약속을 지킨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충성이었습니다. 영조에게 박문수는 충신이기 이전에 자신의 통치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다만 이 선택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박문수는 소론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반대편인 노론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소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 인물로 봤죠. 조정에서 가장 고독한 섬이 된 겁니다. 그는 충신이었지만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당파 정치가 지배하던 조선에서 이건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당파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출세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울타리를 스스로 나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숨었지만 박문수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후의 관직 생활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가도 갑자기 파직당했고 지방으로 좌천됐다가도 다시 중앙으로 불려왔습니다. 영조에게 박문수는 보호하면 반발이 커지고 버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조는 박문수를 버리지 않았지만 조정의 반발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총애받은 신하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위험한 카드였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개인의 이름 자체가 지방 행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박문수는 그 예외였습니다. 그가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소문만 돌아도 그 지역 수령은 장부를 다시 점검하고 백성들에게 빌린 곡식을 돌려줬습니다. 기록과 야담에는 박문수가 부임한다는 소식에 수령이 도망쳤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이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패를 든 암행어사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암행은 이벤트였고 박문수는 구조였습니다. 암행어사는 한 번 다녀가면 끝이었습니다. 적발되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백성을 착취할 수 있었죠. 박문수는 달랐습니다. 그의 감찰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었고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계속 남았습니다. 한번 박문수에게 적발된 지역은 이후에도 다른 관리들이 예의주시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효과였죠. 탐관오리들에게 박문수라는 이름은 벼락과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공포였습니다. 마패보다 무서운 건 그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박문수는 귀신도 두려워하는 존재였다고 전해집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체가 없는 공포, 그것이 박문수가 설계한 진짜 수사 기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었지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었습니다. 이건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브랜드 파워와 같았습니다. 박문수라는 이름 자체가 청렴의 상징이자 부정부패의 종패의 종말을 의미했으니까요. 훗날 균역법 논의 과정에서 박문수는 현장의 참상을 가장 집요하게 전달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균역법은 백성들의 구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제도였지만 조정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양반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었죠. 박문수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가 직접 지방을 돌며 수집한 자료들을 영조에게 올렸고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균역법은 통과됐고 수십만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반란의 불씨가 남은 영남 지역, 그곳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가족이 숨어 살고 있었고 아이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마을은 연좌제의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박문수를 파견하며 특명을 내렸습니다. 민심을 달래라. 단순한 명령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군대를 끌고 가면 백성들은 더 겁먹을 것이고 혼자 가면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 임무를 거부했을 겁니다. 박문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호위병 한 명 없이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란군의 잔당들에게 박문수는 배신자 그 자체였으니까요. 소론의 근거지였던 영남에서 박문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닌 냉정한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이 가장 빠른 수습이라는 계산이었죠. 박문수가 영남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숨었고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마을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그 말을 던졌습니다. 나를 죽여서 너희 화가 풀린다면 죽겠다는 것. 다만 억울한 사람까지 벌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며칠 동안 아무 보호도 없이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기록과 전원에 따르면 그는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장터 국밥집에 앉아 있거나 빨래터 근처에서 아낙네들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민심의 진짜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우물물을 길어 마시고 빈집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조선의 고위 관료가 경호도 없이 적지에서 야영하는 모습,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서히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문수는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이유를 물었고 억울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판단했습니다. 주동자와 협박당한 사람을 구분했고 억울하게 몰린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이 명단은 곧바로 조정에 보고됐고 많은 사람들이 연좌제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건 통치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진심이라는 이름의 가장 고단수적인 심리전이었죠. 박문수가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길을 메웠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절했고 박문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면은 야사의 길이 남았고 박문수 전설의 핵심이 됐습니다. 박문수 전설이 가장 많이 퍼진 시기는 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특히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던 철종과 고종 시대에 박문수 이야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왕권이 가장 약해지고 백성이 가장 보호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는 암 행어사가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시대였죠.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는 탐관오리들은 암 행어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 행어사를 매수하거나 협박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고 상상 속에서라도 진짜 정의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암 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말조차 조선의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19세기 판소리와 야담에서 굳어진 표현일 뿐이죠. 실제로는 역졸들이 사또 혹은 어사출두라고 짧게 외치며 관청문을 부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는 민중이 만든 대사였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우는 영웅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외침이었죠. 박문수는 그 외침의 얼굴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묘비 어디에도 암행어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묘비명과 행장에는 청렴, 강직, 직간이라는 표현만 가득합니다. 공식 기록이 기억하는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고든 관료였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기록보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전설은 사람이 만듭니다. 결국 암행어사 박문수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관리의 횡포에 숨죽여야 했던 민초들이 절망 속에서 써내려간 집단 창작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나타나주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갈망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백성을 위해 싸웠고 권력에 굴하지 않았으며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천했으니까요. 다만 그는 숨어서 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고 했을 뿐입니다. 민중은 그 진실을 아메이라는 판타지로 포장했습니다. 더 극적이고 더 희망적이었으니까요. 진실보다 뜨거웠던 그들의 갈망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설의 박문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속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이 너무 날 것이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이야기로 다듬어 간직합니다.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었지만 암행어사보다 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숨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후대는 그를 전설적인 암행어사로 바꿔 기억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켜준 영웅에게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처음 마주하는 생소한 이야기였을지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이야기였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짧은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역사의 숨은 가치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시고 구독으로 앞으로 계속될 더 흥미로운 역사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역사가 남긴 기분 좋은 지혜가 여러분의 곁에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